코트라가 혁신상 지원 사업을 최근 몇 년 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자체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면서 한 게 상을 받으면 많이 알려지잖아요. CES 혁신상을 받으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 앞서 CES 혁신상을 받았던 그 기업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내용을 공유를 받고 올해 CES에 나가는 그런 기업들에게 전수를 해주고요. 주말 인터뷰 안녕하세요. 이주호 기자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방구석 CES입니다. 여러분들은 안방에서 편안하게 감상하시죠. 저희 3프로TV가 CES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자, CES 현장을 직접 취재하고 돌아온 유종훈 기자와 함께 이번 CES에서 무엇이 중요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종훈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유종훈입니다. 네, 자 일단 이번에 가본 CES가 몇 번째죠? 제가 벌써 5번째 다녀왔습니다. 와, 이번 분위기는 좀 어땠어요? 이번 CES 같은 경우에는 사실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제대로 열리는 CES고, 그러다 보니까 몇 년 동안 좀 약간 침체됐었던 그런 오프라인 분위기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뭐 CTA 측에서는 지금 코로나 이후에 역대 최대 규모라고 하는데, 뭐 결과를 한번 보니까 13만 5천 명? 그 정도 지금 왔다고 하고요. 업체들도 4,300여 개가 지금 참가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은 예전에 이제 CES 코로나 전에 CES 규모의 한 거의 80% 정도는 이제 회복을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CES에서 더 눈에 띄었던 거는 한국 기업들이 그렇게 큰 활약을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한국 기업들이 뭐 상을 그렇게 많이 받았다면서요? 정말 많이 받았죠. 일단은 한국 기업들 출품한 기업 수 자체가 850개 기업이 나왔거든요. 850개라고 하면은 총 이번 CES에 참가한 업체가 4,300개입니다. 네. 거의 한 20% 정도가 이제 한국 기업이 나왔고요. 이제 850개 중에서도 이제 440개 정도가 통합 한국관이라고 하는 이제 코트라랑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번에 한국에서 좀 어떻게 보면 작은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CES에 참가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좀 많이 좀 한 곳에 모아서 우리가 도와주면서 한 곳에 모여 있다 보면은 또 눈길도 많이 받을 수 있고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만든 통합 한국관으로 나간 기업들이 한 440개 정도 되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한국 기업들이 정말 상을 많이 탔는데 CES가 주는 상 중에 혁신상이라는 게 있습니다. 혁신상이라고 하면은 올해 출품했던 수만 가지 기술 중에서 또 작품 중에서 제일 뛰어난 3천여 가지를 뽑아요. 그 중에서도 또 이제 정말 상을 줄 만한 것들을 368개를 이번에 선정을 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172개를 받았거든요. 야,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예요? 172개면 한 46% 정도 좀 넘습니다. 거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 기업이 탔다고요? 네, 절반 가까이 지금 한국 기업들이 이번에 받았고요. 또 이제 368개 중에서 진짜 좋은 이제 기술, 각 분야별로 이번에 분야 36개를 만들어서 그 중에서 각 분야별 최고상을 주는데 그걸 또 최고혁신상이라고 합니다. 그 최고혁신상은 36개 중에 13개를 우리나라가 받았습니다. 이거 거의 결승 진출 아닙니까? 네, 우리나라가 뭐 지금 이번에 우승했죠. 와, 36개 중에 13개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을 우리나라 기업들이 혁신 최고 혁신상을 탄 거네요. 그 중에서도 잘 보시면은 뭐 삼성, 현대차, 뭐 LG 이런 대기업들 말고 이제 우리나라 중소벤처 스타트업들이 받은 상이 8개가 다릅니다. 그러면은 13개 중에 8개가 이제 작은 기업들이 받았다는 뜻이고 대기업들 5개예요. 그런 걸 보면은 이제 코트라라든지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많이 도와줬다라는 그런 걸 좀 많이 볼 수가 있었고요. 그게 단순히 상을 많이 받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상을 받은 것들 중에서 실제로 이제 비즈니스에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걸 보려면은 많은 기업들이 찾아와야 되고 비즈니스 연결이 돼야 되는데 이것만 해도 이번에 800억 달러 정도의 지금 수주 가치를 얻었다고 하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뭐 단순히 CES에 많이 나간다 이거에 대해서 국부 유출이다 이렇게 볼 게 아니고요. 거기서 얻어내는 게 더 많다라는 걸 볼 수. 국부 유출이라고. 최근에 국부 유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사실 너무 한국인들이 많다, 한국 기업들이 많다. 이번에 이런 약간 논란이 많았었는데 보면은 실제로 우리가 얻어오는 게 더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외유성 출장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를 삼아야 되겠지만 네. 이제 작은 기업들 또는 이제 기회를 얻고 싶지만 얻지 못하는 그런 기업들을 위해서 정부라든지 기관들이 도와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칭찬해주고 좀 더 밀어줘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 그 CS라는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서 부스를 대여하고 그리고 네. 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수억 원의 돈을 쓰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좀 국가적으로 같이 대응해 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네. 혹시 그러면 이렇게 상을 받은 것 가운데 네. 상을 받은 것 가운데 좀 눈에 띄는 야 이거 좋다 싶었던 거 있었어요? 몇 가지 있었죠, 네. 당연히. 제가 준비한 자료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CES 2024 최고 혁신상 수상 뭐 국내 기업들이라고 해서 이번에 정리된 게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 스마트 베개 뭡니까? 스마트 베개도 있고요. 네, 뭐 트리패스라고 하는 이제 여권, 모바일 여권 요즘 플랫폼도 많이 나왔고요. 네. 또 여기 뭐 만들어라고 하는 의수도 있었는데 제가 첫 번째로 좀 꼽고 싶은 거는 여기 이제 오른쪽 위편에 있는 시각 장애인용 쿼티 커뮤니케이터라는 게 지금 보이실 겁니다. 네. 이걸 하나 꼽고 싶은데 이제 원콤이라고 하는 회사에서 이번에 내놓은 거거든요. 시각 장애인들은 사실 커뮤니케이션을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특히나 이제 스마트폰이라든지 또 이제 앞으로 나올 이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대라든지 네. 우리가 쿼티라고 하는 게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자판 있잖아요. 네. 자판 이제 쿼티 자판을 활용을 해서 하는 이번에 기술을 내놓은 거거든요. 이게 모델 이름이 이제 핀틴 V1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이 모듈 6개입니다. 이 6개의 모듈에서 36가지의 키 입력을 할 수 있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시각 장애인도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고 네. 또 게임기를 활용을 할 수 있고 또 앞으로는 이제 컴퓨터랑도 연결을 해서 메타버스 환경 또는 이제 뭐 게임이라든지 그런 이제 온라인 게임 이런 곳에서도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터라고 하고요. 지금 이 부분은 이번에 저희도 가서 시연하는 걸 봤는데 되게 눈을 감고 그분들이 이렇게 시연을 해주거든요. 네. 근데 당연히 우리가 지금 키보드를 다들 생각해 보시면은 이쪽 이제 기사 쓸 때 키보드 보면서 안 치잖아요. 네. 저희도 키보드를 처음에 익힐 때는 자판을 보지만 나중에는 안 보고 치잖아요. 네.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이제 기술 그거를 응용을 한 건데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어느 방향에 어떤 키가 있는지를 외우고 나면은 이거를 보지 않고도 누르면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나온 거고요. 좋았던 부분은 이게 이제 앞으로 시각장애인들도 SNS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앞으로 이제 많은 그런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많이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기기가 될 거라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컴 관계자분 인터뷰를 하고 온 게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죠. 저희 주식회사 원컴의 기술은 오래전부터 이렇게 다가올 미래 기술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소통의 장애를 느끼고 있는 시각 장애인들을 위한 그런 기술이기도 하지만 가상 현실 세계에서 일어날 많은 사람들이 느끼게 될 소통의 장애를 저희 기술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일반인들이 쓰는 컴퓨터의 그 36개의 키보드 쿼티 자판 키를 6개의 버튼을 가지고 그 쿼티 자판의 입력을 다 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했습니다. 특히나 저희들이 이런 시각 장애인들한테 이 디지털 세상에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는 것에 큰 자부심을 갖고 각 그들 나라의 그런 장애인들을 위한 지원 정책에 대한민국의 대표 주자로서 그런 제품과 기술을 공급하는 회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 역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기술이 훨씬 더 관심을 많이 받게 돼요. 네, 또 다른 게 그렇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또 하나 이것도 이번에 좀 약간 이번에도 그 어떻게 보면은 이런 헬스케어 관련된 건데요. 또 하나는 셀리코라는 회사가 이번에 스마트 AR 글라스라고 하는 걸 내놨습니다. AR 글라스의 카메라로 영상을 처리를 해서 환자 눈의 조사에 시력을 복원하는 전자눈이다. 약간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이게 되게 저도 신기했습니다. 이거 역시도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AR 기기가 사실은 지금 많이 보급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무겁다라든지 비싸다라든지 뭐 여기 불편함이 많은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되게 가벼우면서 되게 또 저렴하게 개발을 했다고 하고요. AR 안경 기반 전자눈이라고 하는 부분이 보이실 텐데 이거를 통해서 이제 기기가 눈 역할을 대신하는 그런 거를 이제 앞으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였거든요. 그럼 시각장애인 분들이 저 AR 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안 보이던 것이 보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되게 사실 머릿속으로 이해는 잘 안 되긴 했는데 이번에 또 그 부분을 또 높이 사서 상을 또 혁신상을 받았습니다. 셀리코 관계자분의 인터뷰를 해온 게 있거든요. 네. 그분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으니까 인터뷰 한번 또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주로 하고 있는 기술은 AR 글래스입니다.
AR 글래스를 활용해서 저시력 환자들이 앞을 못 보시는데 그분들이 다시 앞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보조 헬스케어 장치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체 기술을 개발해서 안 보이는 부분이 어떤 곳인지를 저희가 측정할 수 있고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탑재했고요. 무게를 혁신적으로 줄였습니다. 검은 부분이 환자들이 못 보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안 보이는 부분을 지금 옆에 보면 주변 시야로 옮겼잖아요. 네네. 그럼 이 주변 시야 부분은 아직까지 환자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주변 시야에 있는 상을 보면서 앞에 중심에 무엇이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고요. 개발 기간은 이제 1년 넘게 걸렸고요. 24년 상반기 저희가 빠르면 5월, 늦어도 6월 안에 상용화를 할 계획입니다. 기술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우리가 삶에 편해지는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이 기술을 느끼지 못했던 분들이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기술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눈에 띄는 것 뭐가 있었을까요? 이번에도 역시나 이제 헬스케어 관련인데 네. 이번에 사실 상을 받은 기업들이 헬스케어 관련된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특히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로보틱스 기술을 이용을 해서 헬스케어를 좀 접목시킨 거였는데 만드로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네. 이제 만드로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내놓은 이제 로봇 의수거든요. 의수. 네. 기존에는 그냥 모양만 있었어요. 네, 보기에 어색하지 않을 정도의 의수였죠. 네. 네.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로봇 기능을 활용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의수도 지금 많이들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근데 가격이 엄청 비싸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이제 근육의 전자 신호를 읽어서 움직이는 그런 의수 같은 경우에는 적게 수천만 원, 보통 이제 수억 원까지 이르는 그런 가격이라고 하는데 이제 만드로라고 하는 회사는 이제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해서 네. 그리고 자체 개발한 모터 감속기 이런 이제 부품을 활용을 해서 20분의 1 가격에 만들어내는 이번에 그런 의수를 만들고 있고요. 이번 최고 혁신상을 받은 그 모델 같은 경우에는 마크 7D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네. 지금 여기 명암을 잡고 있는 의수 보이시죠? 네. 손가락 의수예요. 로봇 손가락 의수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체 개발한 감속기를 통해서 힘 조절을 굉장히 세밀하게 할 수 있다고 해요. 명암을 잡는다고요? 네. 로봇 손으로? 네, 로봇 손으로 명암을 잡고 명암을 손으로 뺄 수 있을 정도로 살짝 힘을 푸는 것도 가능해져요. 이야. 이게 우리가 지금 최근에 테슬라가 옵티머스를 공개를 하면서 되게 강조했던 게 손이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계란을 만질 수 있을 정도의 압력 조절이 된다는 그렇죠. 게 포인트였잖아요. 네. 근데 만드로 같은 경우에도 그거에 버금가는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고 와. 되게 놀라운 점은 자체적인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또 저렴하게 낼 수 있다고 네. 해요. 지금 만드로 대표님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손가락 하나 정도는 지금 한 50만 원 정도 수준으로 만들 수 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이 보이는 마크 7D 같은 경우에 50만 원 정도로 지금 보급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네. 손 하나 전체 손 하나도 지금 한 3,400만 원 비싸도 500만 원 안에 지금 만들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이런 불의의 사고를 당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네. 사실 좀 그 열악한 환경에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죠. 그런 분들한테 수천만 원, 수억 원짜리의 의수가 있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런 게 바로 혁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또 네. 드네요. 근데 그래서 네. 이 기업에 굉장히 유명한 분이 방문하셨다고? 맞습니다.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이제 사티아 나델라 CEO가 직접 방문을 했어요. 이야. 이게 되게 약간 007 작전처럼 사실 왔거든요. 네. 제가 들어보니까 전날에 MS 관계자가 와서 내일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올 거다라고 네. 했고 그날 당일 오전에 와서 부사장이 왔습니다. 네. 부사장이 와서 당신이 아는 누군가가 올 거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사티아 나델라가 와서 이제 실제로 이제 본 거죠. 네. 잠깐만. 사티아 나델라 온다 그랬으면 청소라도 좀 하고 개인 정비라도 좀 해놨을 텐데 그러진 못했겠네요. 네, 누가 오는지 대충 알 것 같지만 네. 설마라는 생각이 설마라는 들게. 생각. 네. 근데 진짜 사티아 나델라 CEO가 네. 방문을 했습니까? 방문을 해서 와. 굉장히 큰 관심을 보였다고 하고요. 기술 자체에 대해서 베리 굿이라고 하면서 네. 그 부분에서 지금 우리들도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아. 세상이 꼭 필요한 기술인데 돈이 많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성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많이들 도전하고 있지 않는 분야인데 네. 이렇게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높이 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전했거든요. 앞으로 뭐 어떤 투자가 있을지 비즈니스로 연결될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는 없지만 사티아 나델라가 찾아서 그런 이야기를 해줬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큰 일이었고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게
이 손가락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재미있는 동작들이 많았어요. 네. 그걸 또 직접 저희가 취재를 하고 왔으니까 그 영상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만들어는 뭘 만든다는 의미에서 지은 회사 이름이고요. 시작은 2014년도에 3D 프린팅 회사로 했고 2015년도 1월에 저랑 동갑인 양손 절단장애인 때문에 재능 기부로 시작한 의수 제작 프로젝트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지난 3년 동안 저희가 많이 했던 거는 부분손 절단 장애인을 위한 손가락의 모든 걸 대장한 이 통합 구동 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손가락 의수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최고 혁신상을 받게 됐고요. 이걸 통해서 절단 장애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분손 절단 장애인 그런 분들이 이런 제품을 쉽게 쓸 수가 있게 됩니다. 기존의 제품은 손가락 하나가 1,000만 원씩 해요, 부품이. 이건 이제 50만 원 정도. 가격을 좀 더 받아도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직접 개발하고 목표로 했던 거는 가급적 전자제품 가격 정도를 넘지 말고 의수를 만들어 보자. 그러려면은 아무리 비싸도 500만 원이 되면 안 되거든요. 결국은 다 만들었습니다. 모터부터 감속기랑 컨트롤러랑 전체 그 착용하는 방법까지. 잡고 싶으면은 구부리면 됩니다. 구부리고. 예를 들어 명암을 한번 잡아보면은 이렇게 딱 잡을 수 있죠. 한번 이거 뽑아 보시겠습니까? 살짝 잡고 있죠. 네. 꽤 세게 잡고 있네요. 진짜. 적당히 잡는 힘이 필요한데 그런 힘을 인식할 수 있는 센서가 이 안에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하나의 완성된 시스템이 되는 거고, 아니면 얘도 손가락이 다 없으면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아예 아래 팔까지 착용하는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이러면은 이제 센서가 아래 팔에 이 안쪽과 바깥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센서가 이렇게 돼 있는 게 피부에 닿게 되고요. 네. 근육의 전기 신호를 읽습니다. 안쪽으로 힘을 줄 때 잡고 밖으로 힘을 줄 때 놓는 기본 제스처부터 시작을 할 수 있죠. 좀 씁쓸한 거긴 한데 우리나라 분들은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했다고 하면 좀 안 믿는 경향이 있긴 있어요. 네, 맞아요. 근데 일단 우리가 숫자로 정말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최고 네. 혁신상뿐만 아니라 혁신상을 수없이 많이 수상을 했다는 건데 네. 어떻게 이렇게 많이 수상할 수 있게 된 걸까요? 사실 국내 기업들이 이제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거는 자체적인 기술력이 당연히 좋고요. 또 하나는 이거를 많이 알릴 수 있는 그런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많이 좋아졌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는 기술력만 막 좋아졌지만 남들이 알아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네. 이걸 알리기 위해서 코트라가 이번에 좀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코트라가 혁신상 지원 사업을 최근 몇 년 전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국내 기업들이 한국관을 통해서 또는 이제 자체적으로 많이 CES를 나가서 기술력을 알리는데 여기에 대한 이제 사업으로 연결되는 게 너무 적다 보니까 이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려면은 마케팅이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마케팅적으로 조금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이걸 자체적으로 좀 알릴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면서 한 게 상을 받으면은 네. 많이 알려지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최근 몇 년 동안에 이제 CES 혁신상을 받으면서 얻었던 그런 노하우들, 쉽게 말하면은 선배 기업들 있잖아요. 네. 앞서 CES 혁신상을 받았던 그 기업들로부터 노하우를 전수를 받는 거죠. 그 노하우를 전수를 받아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떤 걸 좀 더 중점적으로 준비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그런 거를 내용을 공유를 받고 이걸 이제 이번에 올해 CES에 나가는 그런 기업들에게 전수를 해주고요. 또 하나는 이제 컨설팅도 같이 해주는 게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CES 상이라는 게 상을 잘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맞춤형 준비가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100페이지까지인데 120페이지 걸 공부를 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네. 그것처럼 CES 혁신상을 받기 위한 그런 뭐 맞춤형 그런 이제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번에 상을 많이 받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제 단일 국가 중에서는 가장 아마 많이 받았던 걸로 지금 알고 있고요. 최고 혁신상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매년 혁신상을 받는 기업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게 또 네. 중요합니다. 단순히 많이 받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이제 그 산업의 트렌드, 기술 트렌드를 국내 기업들이 가져가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작년에 이제 코트라가 지원을 했던 기업들 중에 상을 받은 곳이 38개였는데 올해는 이제 60개로 늘어났습니다. 매년 이렇게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그런 거고요. 단순히 또 상을 받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년 참가하는 기업이 늘고 있거든요. 네. 기존에는 이제 대기업들은 당연히 자체적인 자본으로 나가기가 좋은데 뭐 작은 기업들, 벤처기업, 스타트업들은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간단 말이죠. 근데 그럴 때 이제 예전엔 한국관이 지금처럼 크지가 않았어요. 더군다나 이제 뭐 코트라뿐만이 아니고 여러 이제 정부 기관들을 통해서 이제 지원 사업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나가다가 한 2017년도부터 통합 한국관이라는 걸 만들면서 그때부터 사실 이제 한국 기업들이 CES에서 좀 자리 잡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네. 저희도 이번에 가서 좀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유레카 파크라고 하는 곳이 이런 이제 스타트업들, 벤처 스타트업들이 쫙 몰려 있는 그런 관입니다. 네. 엄청나게 커요. 단순히 그냥 작은 그 전시관이 아니고 우리나라 뭐 코엑스 전시관만한 그런 엄청나게 큰 전시관인데 거기서 국내 기업을 찾으려면은 제일 안쪽으로 들어가야 돼요. 아, 네. 위치가 굉장히 안 좋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사람들밖에 안 보였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네. 앞에 보면은 프랑스 관도 있고요. 어. 뭐 이탈리아 관도 있고요. 이스라엘 관도 있고 여러 가지 세계 각국의 관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뚫고 지나가야지만 한국관이- 한국관을 볼 수가 있어요. 네. 근데 한국관을 보기 위해서는 그렇게 많은 나라들을 거쳐야 되는데도 한국 기업밖에 안 보였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는 이제 단순히 상을 받은 기업들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기업들의 면면이 굉장히 괜찮았다, 뛰어났다라고 그렇게 또 해석을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사티아 나델라가 그 프랑스관, 이탈리아관, 이스라엘관 다 지나서 한국관으로 왔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한국관에 와서도 지금 2개 기업을 참 그 방문을 했고. 저 너무 국뽕인가요? 아, 국뽕? 네, 저는 사실 가서 국뽕을 좀 많이 받고 왔습니다. 아니 사실이잖아요, 근데. 네, 너무 잘하고 또 이제 너무 좀 어떻게 보면 되게 건방진 말일 수도 있는데 대견스럽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네. 국내 기업들이 참 대단하다. 그거는 삼성, LG 이런 걸 보면서 당연히 그런 느낌을 받는 건데 그런 글로벌 대기업뿐만이 아니라 벤처 스타트업들도 이제는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발판을 점점 마련을 하고 있다라는 걸 좀 느꼈고 사티아 나델라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나라 다른 여러 이제 기업들 CEO들도 굉장히 많이 방문을 했다고 들었습니다. 뭐 자세한 그런 비즈니스 관련돼서는 이야기를 해주지는 않았지만 뭐 좀 많이 기대를 하는 그런 분들도 많았고요. 또 지금 코트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CES 지원 사업을 굉장히 또 몇 년째 준비를 많이 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가 또 담당 실장님 인터뷰를 하고 왔는데 그 부분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한국관이 통합한국관으로 443개사가 참가했습니다. 네. 전년도에 보통 이제 전체 한국 기업 중에서 한 한국관으로 편입되는 확률이 28%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거의 한 50%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역대 최고 한국관이고 혁신상이 사실 수상하기 힘든 상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한 6개월 전부터 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전수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네. 총 60개사가 수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13개사가 통합한국관에 참가를 하고 있고요. 380개사 정도가 수상을 했는데요. 그 중에서 한국 기업은 140개사 정도 됩니다. 그만큼 많은 기업들이 수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가관 개념으로 이렇게 참가하는 나라들은 한 10여 군데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소기업들,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한 지원 정책이 좀 많을 뿐만 아니라 저희가 이제 CES를 중점 전시회를 해서 지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정부 정책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올해 최대 규모로 저희가 한국관을 만들었습니다만은 아직까지도 이제 조금 통합되지 않은 그 관들이 좀 있습니다. 보다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한국관에 참여하고 많은 기관들도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아, 진짜 기술이라고 하는 거는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기술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주체가 필요하다는 걸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데 또 코트라가 이런 역할을 좀 톡톡히 해주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럼 이제 CES의 핵심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지를 하나씩 봐야 되겠죠? 네. 네. CS 핵심 포인트는 지금 이미 많은 분들께서 뭐 매체라든지 미디어를 통해서 많이 들으셨을 텐데 진짜 AI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2022년도 말부터 사실 AI 오픈 AI의 그 챗GPT 때문에 AI가 난리였잖아요. 네. 작년 내내 챗GPT 이야기가 있었고 HBM 이야기가 있었고 그랬는데 이번 CES에서도 역시나 이제 AI 이야기가 진짜 많았어요. 가기 전부터 어떤 AI가 나올 거냐, 어떤 AI 제품이 나올 거냐 이 이야기가 많았는데 사실 가봤을 때는 현장에서는 AI라는 게 눈에 들어오는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AI라는 게 사실 눈에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게 눈에 보이면 그러면 좀 무섭겠죠. 네. 그러면 그건 스카이넷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가보니까 현장에서 느끼기에는 AI가 보이지 않았는데 네. 제품이라든지 전시되어 있는 출품 작품 또는 이제 기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AI가 빠지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공기처럼 그냥 이제 AI가 전부 다 녹아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CTA가 이야기를 하는 뭐 그 헬스케어라든지 모빌리티라든지 또 이제 AI 관련된 기술 또 지속 가능성 이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좀 많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AI가 어느 곳에 이렇게 뭐 탑재가 됐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기업들이 AI를 주로 이제 가장 메인 포인트로 들고 나왔다든지 좀 사례를 들어줄 수 있어요? AI라고 하면은 이제 다들 많이 흔히들 떠올리는 회사들이 있잖아요. 네. 엔비디아라든지 인텔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다 있었는데
특히나 이번에 제가 그 봤던 것 중에 하나는 캐치프레이즈 자체가 All Together All One이라고 해서 이제 AI가 모든 곳에 있다라는 걸 지금 의미를 했거든요. 이제 퀄컴이라든지 뭐 삼성전자라든지 이런 곳에서 AI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특히나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 이번에 좀 이야기가 조금 나오긴 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고 하면은 사실 갤럭시 24, S24 나오면서부터 이제 조금 많이들 눈에 보이기 시작했을 거라고 봤는데 네. CES에서는 그걸 조금 더 한 단계 앞서 보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고요. 특히나 인텔, AMD, 퀄컴 같은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를 지원할 수 있는 CPU라든지 AP 같은 거 공개를 했고요. 또 인텔 같은 경우에는 엣지 AI의 당위성을 이제 세 가지 한계로 설명을 하면서 이제 또 이 부분이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지를 이야기를 해줬고, 퀄컴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제 모바일 기기 방금 말씀드렸던 갤럭시 S24 울트라 모델에 이제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제 3세대 모델이 들어가거든요. 그 칩셋에 대해서 이번에 설명을 하면서 이제 온디바이스 AI에서 반도체의 역할이 어떻게 될지를 조금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시면은 인텔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의 당위성을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 그 세 가지가 바로 이제 경제, 물리, 토지의 손실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손실이요? 네, 한계가 무너진다. 뭐 그런 이야기로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가우디 3에 대해서 출시를 연말이라고 이번에 확실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가우디 3가 나오게 되면은 LLM이라고 하는 라지 랭귀지 모델을 이제 처리를 하는 성능 자체가 되게 향상이 되거든요. 또 이제 HBM 탑재 용량 자체가 기존 대비 1.5배가 증가를 한다고 하고, 이렇게 되면서 기존에 있던 이제 AI 반도체라고 했던 가우디 2보다 처리 속도가 4배 가량 향상된다고 합니다. 또 이제 인텔 같은 경우에는 모빌아이를 통해서 또 이렇게 모빌리티 쪽에도 네. 많이 지금 진출을 해 있는데, 이거 관련해 가지고도 지금 뭐 다양한 소프트웨어랑 솔루션을 이번에 네. 또 선보인다고 하면서, 특히나 이제 실리콘 모빌리티를 인수한 이후에 이제 촬영한 반도체에도 AI 기반의 SoC를 탑재하겠다는 그런 계획도 발표를 했고요. 또 하나는 퀄컴입니다. 퀄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다들 아시겠지만 AP에선 세계 1등이고 더군다나 이제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도 지금 가장 많이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인데, 뭐 지금 스냅드래곤 A 3세대가 갤럭시 S24에 탑재된다라고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고요. 네. 사실 제가 이번에 갤럭시 S24 출시 행사를 다녀왔습니다. 거기서 봤는데 이제 울트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스냅드래곤 8이 탑재가 됐다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 기능들을 저희가 많이 좀 사용을 해볼 수가 있었거든요. 네. 뭐 단적으로 예를 들자면은 번역을 해준다라든지 또 이제 사진 이제 포토샵 기능 같은 경우에 없던 곳을 메워준다든지, 그걸 이제 예를 들면은 지금 화면에서 이주호 기자를 빼버리면은 이주호 기자가 있었던 자리가 뻥 비게 되잖아요. 네. 그럼 그 자리에 대해서 뭔가 메워줘야 되는데, 기존에는 알고리즘을 통해서 메웠다면 이거는 생성형 AI를 통해서 주변 상황을 계산을 해서 저기는 의자가 있겠구나 이렇게 지금 계산을 해서 자체적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네. 그런 이제 AI가 이번에 또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퀄컴이 이제 온디바이스 AI에 있어서 반도체의 중요성을 이번에 좀 이야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게 이미 스냅드래곤 8이 탑재되어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아. 네. 또 하나는 엔비디아였습니다.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챗GPT에 들어가는 GPU를 통해서 지금 AI 반도체에서 세계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엔비디아는 출품을 하지는 않았어요. 출품을 하진 않았는데 컨퍼런스에는 등장을 해서 컨퍼런스에서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서 지금 이제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 게임용 GPU RTX 40 시리즈 이런 것도 이야기를 했고, 또 하나는 이제 차세대 AI 노트북을 출시를 하면서 앞으로는 이제 PC 컴퓨팅 자체에도 AI가 들어가는 게 나올 거다. 이번에 우리가 갤럭시 S24가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 스마트폰이었잖아요. 그럼 앞으로는 온디바이스 AI가 들어간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도 이번에 좀 많이 했었고요. 네. 또 다들 이야기를 좀 기대를 했던 거는 지금 NPU, GPU 말고 그러면 이걸 활용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올 거라고 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AI 기반 서비스랑 플랫폼을 또 이번에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엔비디아 이제 아이작이라고 해가지고요, AI 기반 로봇 제작 플랫폼, 또 이제 디자인과 작동 명령을 코드가 아닌 일반 언어로 쉽게 말하면은 이제 우리가 코드를 짜는 게 아니라 프롬프트를 통해서 하는 그런 걸 하는 플랫폼을 이야기를 했고요. 뭐 예를 들어 설거지하는 로봇을 만들어줘 막 이러면 만들어주고.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예전에는 저희가 이제 알 수 없는 그런 코드를 막 집어넣어서 외계어가 막 괄호치고 나왔잖아요. 네. 콤마하고 뭐 SO 뭐 이런 거 쓰고. 역시 잘하시는군요. 네. 네, 근데 도스 지금은 도스 세대.
근데 지금은 이제 프롬프트가 되게 많이 중요해졌잖아요. 코드가 네. 아니고요. 그런 거 있어서 이제 새로운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 좀 많이 했었고 또 뭐 게티 이미지 스탁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다들 많이 알고 계신 이미지 툴 관련된 것들 이야기가 나왔고요. 또 트위치 인핸스드 브로드캐스팅은 지금 최근에 스트리밍 서비스라든지 영상 서비스에 대해서 지금 AI의 역할이 되게 커지고 있잖아요. 네. 저희도 지금 악군 영상을 만들 때 AI의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목소리가 인공지능이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거기에 지금 저희는 지금 자료 화면 같은 거를 뭐 약간 AI를 활용한 지금 화면을 쓰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동영상도 이제 AI가 생성형으로 만들어줄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 지금 엔비디아가 또 새로운 기술을 만들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번에 나왔습니다. 엔비디아가 제품을 출시하지 않은 건 자신만만하기 때문인가요? 제 생각에는 이제 엔비디아가 최근에 한 2020년도까지는 굉장히 열심히 나왔습니다. 네.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차량용 반도체에 있어서 좀 패권을 잡기 위해서 당시에 이제 인텔과 엔비디아가 굉장히 좀 경합을 펼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순간부터는 엔비디아가 승기를 잡았다는 게 확실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CES가 당시에는 모빌리티 중심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리가 더 이상 이제 보여줄 게 없지 않겠냐. 다 사실 이긴 게임에서 자신만만이네요. 자신만만이죠. 네. 이번에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CES에 나오지 않으면서 같은 기간에 또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렸던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갔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AI가 앞으로 이제 헬스케어 또 이제 뭐 그런 신약 개발이랑 또 어떻게 연결을 할지 그런 걸 이야기를 했고요. 또 엔비디아가 이번에 잠깐 또 안 나온 사이에 엔비디아의 굉장히 또 강력한 경쟁 상대인 AMD. AMD요? 네. 역시 잘하시네요. 네. AMD가 이번에 또 나왔거든요. AMD 같은 경우에는 이제 GPU 시장에서 지금 굉장히 또 엔비디아를 뒤쫓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라데온 RX 7600 XT라는 걸 좀 공개를 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다들 뭐 그래픽 카드로만 알고 계시는데 이걸로 다들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 GPU 역할을 하는 이제 흔히들 말하는 반도체 그 AI 반도체라고 하는 걸 하기 때문에 이걸 이번에 내놨는데 전작 대비 이제 메모리 용량이 좀 강화가 되면서 LLM이라든지 AI 연산 기능이 굉장히 좀 강화됐다고 합니다. AMD 측에서는 사실 지금 기술적인 면에서는 엔비디아에 우리가 전혀 뒤처지지 않는데 그러니까 인지도라든지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툴적인 측면에서 네. 조금 아직은 부족하지 않냐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성능적인 면에서는 굉장히 좀 강한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엔비디아와 경쟁하기 위한 AMD의 새로운 반도체도 GPU도 출시가 됐고, 자 이렇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기계 밑단에서 벌어지는 일도 중요하지만 네. 혹시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던 인공지능이 있었을까요? 당연히 있었습니다. 네. 볼 수 있었던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뭐 가전제품이라든지 또 하나는 이제 뭐 인공지능과 관련된 그런 솔루션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특히나 이번에 로보틱스도 하나의 또 트렌드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는 이제 흔히들 산업용 로봇이 많았잖아요. 근데 최근에 테슬라가 그 테슬라 봇을 공개를 한 이후에 다시 어떻게 보면 가정용 로봇 네. 또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또 디바이스용 로봇이 지금 필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볼리라고 하는 이제 가정용 이제 비서 로봇이라고 할까요? 가정용 강아지 아닙니까? 네, 컴패니언 로봇이라고 하는데 보통 덜덜덜덜 돌아다니던데. 네, 되게 귀엽잖아요. 네. 네, 근데 걔가 생긴 건 귀여운데 기능이 되게 많거든요, 사실. 그 아이 같은 경우에는 IoT 기능을 통해서 이제 다양한 그런 가정 내에 있는 가전 제품 이런 거를 조작을 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AI 기능이 탑재되다 보니까 생성형 AI가 탑재가 돼서 이제 사람과의 그런 자연어 대화가 가능해요. 쉽게 말하면은 내가 이제 집에 도착했을 때 배고파라고 하면은 이제 이 AI 그 볼리가 네. 이제 그 배고프다라는 말을 알아듣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집에 있는 냉장고에 있는 그 재료들을 파악을 해서 네. 오늘 저녁엔 이걸 먹으면 어때라는 그런 식의 이제 추천돼 줄 수가 있고요. 또 이제 강아지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강아지가 있으면은 그 강아지를 돌보는 그런 기능도 가능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되게 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요즘 어떻게 보면은 그 노인들 문제가 좀 많잖아요. 네. 그분들이 사실 되게 외로워요. 그러면은 우리 가족들이 많이 찾아가면 좋겠지만 반려견을 많이 좀 키우잖아요, 요즘. 네. 근데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야기가 나오는 게 내가 비록 늙었지만 이 반려견이 나보다도 더 먼저 가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한대요. 네. 근데 실제로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뭐 심리적인 그런 또 문제라든지 네. 그런 걱정들이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로봇이 거기에 대안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볼리를 내놓으면서 컴패니언 역할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습니다. 실제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서 노인들이 이제 이
로봇과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외로움을 좀 덜 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비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가정을 지키는 집사 역할도 하고요. 그러니까 뭐 내가 필요한 것들을 도와주면서 음식 하는 것도 도와주고 뭐 또 어떻게 보면은 재밌는 거 보고 싶을 때 틀어주기도 하고요. 네. 또 그런 거 많잖아요. 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반려견 겸 집사 겸 가족 같은 그런 로봇을 또 이번에 내놨습니다. 또 이제 삼성이 하면은 항상 LG가 빠질 수 없죠. 그렇죠. 삼성과 LG는 경쟁 관계잖아요. LG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마트홈 AI 에이전트라고 하는 걸 이번에 내놨는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좀 귀엽게 생겼잖아요. 얘도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눈이 깜빡깜빡할 수도 있고 네. 이 이제 얼굴이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 화면이에요. 이 디스플레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한 60여 가지의 지금 표정을 표현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또 이제 그 주인이라든지 사용자랑 소통이 가능합니다. 위에 있는 건 손잡이인가요? 손잡이로도 쓸 수 있고요. 네, 실제로 옮길 때 손잡이로 들고 쓸 수도 있는 거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LG전자 같은 경우는 이번에 ThinQ라고 하는 스마트홈 허브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게 기존에는 뭐 일부 가전제품에만 들어갔다면은 이제는 이거를 대부분의 가전제품을 다 집어넣어서 스마트홈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이제 완벽하게 구현하겠다. 여기에도 당연히 AI가 들어가게 되고요. 또 하나는 AI 챗봇. 지금 LG 같은 경우에도 자체적인 지금 AI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AI를 향후에 탑재를 시켜서 ThinQ에도 이제는 AI의 기능, 특히나 이제 생성형 AI의 기능을 가지고 가서 이제 AI 에이전트 같은 걸 통해서 여기도 이제 집사 기능을 넣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또 뭐 하나가 또 이번에 또 LG 같은 경우에는 사실 OLED TV, 투명 OLED TV 많이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훨씬 더 유명했던 것 같아요. 훨씬 유명했죠. 볼거리도 좋았고요. 네. 볼 게 많긴 했는데 이거라든지 또 하나 이제 뭐 모빌리티 컨셉트인 알파불이라든지 알파웨어 같은 모빌리티 기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나중에 다 AI를 접목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사실 가전제품 업체들이 AI 이야기를 한 거는 꽤 오래됐어요. 제가 생각하기에도 제가 처음 CES를 갔던 2016년에도 AI 이야기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다들 아시겠지만 AI라고 하면은 그냥 음성인식 비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알렉사 정도요. 그렇죠. 알렉사가 가장 뛰어난 AI였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때 알렉사 부르면 막 이부스에서 네, 뭐 이부스에서도 네 난리 막 났었죠. 예, 그랬다고. 네. 맞습니다. 그때 알렉사, 뭐 MS의 콘타나라든지 몇 가지 있었는데 우리가 제일 흔히 생각하는 거는 뭐 KT의 진이라든지, 그렇죠. 네, 아리아. 네. 아리아 같은 게 또 우리한테 되게 익숙하긴 한데 그런 부분에 대한 AI 같은 경우는 사실 알고리즘 기반의 AI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요즘 많이들 사용하는 생성형 AI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픈 AI가 이제 열어놓은 그런 이제 생성형 AI에 관련된 경쟁이 굉장히 많았고요.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AI 기술 자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활용도에 대해서 가전업체들도 이제는 우리만 가만히 두고만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나왔던 거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이번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왔던 게 보안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실 AI가 모든 거를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지만 통제할 수도 있잖아요. 네. 우리에 대한 모든 정보가 오픈되는 거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보안 솔루션, 자체 보안 솔루션이 녹스라는 걸 이번에 또 공개를 했습니다. 녹스에 대해서 기존에는 좀 어떻게 보면은 이게 활용도가 많이 낮다고 봤었거든요. 이걸 도대체 어디에 쓸 거야? 기존에 스마트폰에 사용을 했습니다. 스마트폰에 넣어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만 쓴다고 했었는데 이번에 삼성전자가 발표에서는 녹스를 AI의 그런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그런 이제 솔루션으로 사용될 거라고 했고 갤럭시 S24 이번에도 등장을 했는데 네. 거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되면서 이제 제 생각에는 앞으로 나올 대부분의 이제 AI가 적용되는 그런 이제 가전제품에는 다 녹스 솔루션이 들어가는 걸로 지금 보입니다. 자, 요즘 정말 핫한 이 인공지능 또 온디바이스 AI에 대해서는 하나증권과 코트라가 만든 리포트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거든요. 이 리포트 직접 보시면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일본이나 중국 업체들은 안 나왔어요? 이번에 사실 중요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중국 기업들의 컴백이었습니다. 사실 CES가 지금까지 많이 성장을 해오면서 한국만큼 중국 기업들도 많이 참가를 했었고 또 코로나 직전에는 중국 기업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 나라였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미중 무역 관계가 안 좋아지고 정치적 이슈가 많으면서
안 나왔어요. 네. 코로나 이후로는 사실 중국 기업들이 거의 안 나왔고 그러다가 올해 처음으로 다시 중국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다시 CES에 참가를 시작을 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 가장 많이 참가를 했고요. 미국 기업이 그 다음으로 많은 이제 많이 참가한 국가가 중국이었습니다. 한 1,100여 개 지금 기업들이 이번에 CES에 참가를 했고요. 제일 뭐 눈에 많이 들어왔던 기업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가전제품으로 좀 많이 유명한 TCL이라든지 네. 하이센스 같은 기업들이 이번에도 굉장히 큰 부스를 마련을 해서 눈길을 많이 사로잡았었는데 이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TV, 냉장고 이런 단순한 그런 가전제품 특히나 이제 또 큰 TV 이런 거 위주로 좀 많이 보여주다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니 LED TV라든지 네. 스마트홈이라든지 네. 이런 좀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는 그런 이번에 제품들을 많이 선보였고요. 또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는 좀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가전기업들이 전장 사업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동차 전장 사업을 많이 하는데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장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뭐 디스플레이라든지 관련 기술들을 많이 보여주면서 이제 많이들 준비하죠. 뭐 LG의 알파블 같은 그런 이제 스마트카 컨셉트를 보여주면서 여기에 들어간 이제 하이센스의 전장 기술들을 이번에 좀 많이 선보여줬습니다. 근데 뭐 면면을 보면은 나쁘진 않았어요. 근데 사실은 이 전시라는 게 하나의 스토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구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삼성이나 LG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런 스토리를 만들어내면서 앞으로 이제 AI 그리고 이제 디스플레이 이런 것들이 가져올 미래 모습을 그려줬었는데 여기는 그냥 그걸 좀 따라하는 느낌? 단순히 뭐 올해 모습이 아니고요. 몇 년 전에 삼성이라든지 LG에서 보여줬던 그런 구성을 조금 따라하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아직까지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좀 생각이 들었었고 또 로보틱스 관련해서 이번에 많이 나왔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사족보행 로봇이랑 휴머노이드 로봇에 대한 기술력이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유니트리라고 하는 회사가 이번에 되게 휴머노이드를 몇 개를 가져와서 막 걸어다니는 모습 네. 그리고 이제 사족보행 로봇을 막 전시장 안을 돌아다니게 하면서 많이 좀 관심을 끌긴 했는데 그냥 단순히 봤을 때는 굉장히 좀 대단해 보였는데 실질적으로 저거를 어떻게 좀 더 발전시킬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없었거든요. 네. 아시겠지만 기술이라는 게 항상 80% 90%까지 따라가는 거는 굉장히 쉬워요. 네. 나머지 이제 10%를 따라잡고 5%를 따라잡는 게 거기서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BM을 만들어가는 그런 구체적이고 되게 디테일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아직까지는 조금 부족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일본은 어땠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예전에 되게 많이 나왔거든요. 네. 샤프, 소니, 파나소닉 되게 꽉꽉 차 있었는데 이제는 소니랑 파나소닉 정도 딱 보일 뿐이었고요. 일본 기업들이 많이 좀 쇠퇴하고 있구나라는 게 이번에 CES에서 좀 절실하게 느껴졌고요. 네. 특히나 파나소닉 같은 경우에는 전장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좀 이걸 왜 이야기할까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예컨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네. 4, 5년 전에 했던 이야기들을 그대로 그대로? 가져와서 보여주고 있었고요. 네. 뭐 우리가 기대를 했던 부분은 사실은 전장에서도 특히나 배터리 네. 좀 잘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도 전혀 없었고 음. 오히려 가전제품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네. 면도기라든지 헤어드라이기라든지 네. 뭐 TV 이런 정말 정통 그런 CES 네. 예전에 이제 CES에서 우리가 가전제품 많았잖아요. 네.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많이 보여주면서 왜 저렇게까지 전략을 좀 노출하지 않는 것일까라는 의문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제로 보여줄 게 저거밖에 없는 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또 일본 기업 중에서도 이제 뭐 자동차 분야에서는 토요타가 이번에 참가하지 않았거든요. 이제 매년 이제 모빌리티 트렌드를 좀 주도를 했는데 이번에 나오지 않으면서 왜 안 나왔을까라는 지금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요. 혼다 같은 경우에도 이제서야 전기차 컨셉트를 보여주면서 좀 일본 기업들이 많이 디지털라이징에서 좀 뒤처졌다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그걸 좀 단면을 확실하게 좀 볼 수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CES의 주요 화두 가운데 하나가 네. 그 자율주행이었잖아요. 근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그렇게 부각되지 않았었나요? 네,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 이제 거품이 확실히 많이 꺼진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그 노스홀에 모든 그 자동차 업체들이 다 들어가 있었거든요. 모빌리티 이런 기술이 쫙 깔려 있으면은 그게 대부분 자율주행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이야기를 하는 곳은 많지가 않았습니다. 뭐 이제 루미나라든지 모비라이라든지 확실한 기술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회사들만 이야기를 했고 또 이제 현대차나 뭐 벤츠나 이렇게 완성차 업체들도 예전에는 자율주행 외쳤는데 이제는 자율주행 관련된 이야기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네. 크게 하진 않았고요. 근데 또 하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품이 꺼졌지 산업이 죽었다라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사실은. 네. 왜냐하면 이제 거품이 있을 때는 우후죽순 막 여러 기업들이 나오면서 이 기업 저 기업 다 투자금을 노린다든지 뭔가 한탕을 노린다든지 이런 것 많았거든요, 사실은. 네. 특히나 예전에 중국 기업들,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그런 게 많았었는데 이제는 그런 기업들은 좀 사라지고 진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업들만 좀 남지 진또배기. 않았나. 그렇죠, 진또배기. 네. 네, 이제 진짜 진빼라고도 하죠. 네, 그런 진짜 기업들만 좀 많이 남아 있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 아쉬운 거는 역시나 이제 조금 우리가 흔히 꿈을 꿨던 그런 자율주행차, 네. 우리가 이렇게 뭐 스마트워치로 부르면 온다거나 음. 말만 하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그런 영화 속 만화에서 보던 자율주행에 대한 꿈은 조금 많이 멀어진 것 같고요. 현실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사람을 도와주는 자율주행, 네. 그리고 이제 부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를 차량이 시스템이 대신해주는 그런 자율주행, 흔히 말하는 자율주행 3, 4 레벨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이번에 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르면은 뭐 연내 뭐 늦어도 한 2028년 정도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가시화되면서 상용화될 걸로 이번에 좀 많은 계획들이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기대하고 있는 건 그 UAM 아니겠습니까? 네. UAM은 또 우리나라에서 그 현대차가 또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UAM은 어땠어요? UAM도 이번에 사실 잘했어요. 현대차가 굉장히 잘했다는 말인데, 네, 그 현대차의 그 독립법인이죠. 미국 내 있는 독립법인이라고 하는 슈퍼널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UAM 전문 회사인데 네. 이 회사가 이번에 새로운 UAM 기체를 보여줬습니다. 그 기체 이름이 SA2예요. 2. 이제 2020년도 때 이제 현대차가 당시에 우버랑 같이 보여줬던 그 기체가 있었거든요. 네. 기억하실 텐데 그게 SA1이었고요. 첫 번째 프로토타입이었고 이번에는 SA2라고 하는 두 번째 프로토타입을 보여줬는데 전장이 한 10m 정도가 되고 전폭이 한 15m 정도 되는 비행기랑 헬기가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의 UAM 기체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저희도 단순히 멀리서만 본 게 아니고 이제 몇몇 매체들만 사실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거든요. 저희 3프로 TV는 안에 들어가서 볼 수 있었습니까? 당연히 들어가서 볼 수 있었죠. 역시. 네, 기체도 다 만져보고 안에 이제 뭐 시트라든지 또 이제 조종석도 다 보고 왔는데 우리가 알고 있던 헬기랑은 굉장히 많이 달라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동차스러운 네. 그런 이제 전기차 같은 느낌의 그런 콕핏을 가지고 있고 또 기존의 이제 헬기 같은 경우에는 그 승객들이 앉는 캐빈 공간도 굉장히 좀 빡빡하고 네. 뭔가 어떻게 보면 불편함이 많았거든요. 안전을 주로 안전 위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UAM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승객의 그런 편의성까지 조금 더 이제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캐빈 공간이 마련됐고 또 하나는 모듈형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네. 이번에 보여줬던 거는 조종사를 포함을 해서 5명까지 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승객을 4명까지 태울 수 있는 그런 이제 UAM 기체였는데 앞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이용들이 늘어나면 그만큼 모듈만 늘리면 될 수 있게 이렇게 모듈형으로 만들어져 있는 콕핏을 보여주면서 뭐 앞으로 기술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도 당연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고 기대를 많이 했던 기업이 하나 있었어요. 조비는 안 나왔습니다. 안 나왔습니까? 조비는 이번에 나오진 않았고 이제 그 중국 기업인데요. 네. 샤오펑 전기차 기업 아시죠? 네. 샤오펑의 이제 자회사 중에 샤오펑 에어로스라고 하는 UAM 전문 또 독립 법인이 하나 있거든요. 네. 여기서 이번에 나르는 플라잉카를 내놓겠다고 했어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플라잉카에 많이 속았잖아요. 네. 근데 샤오펑 같은 경우에 전기차에서도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중국 전기차랑은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또 UAM 자체적인 UAM 개발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디자인도 좋고 날아다니는 기체를 보면은 뭐 현대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대형은 아니지만 2명이라든지 3명이 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지금 기체를 만들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기술력이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중국이 드론 관련된 기술이 좀 많이 좋잖아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가져온 플라잉카의 프로토타입 모양은 말 그대로 모겁입니다. 모겁인데 이게 공학적으로 봤을 때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는 아니지만 제가 지금까지 봐온 그런 플라잉카들의 모습을 봤을 때 그것들보다도 조금 더 이렇게 현실성이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좀 실망을 많이 했어요. 저게 양산화가 된다고 했을 때 실제 도로를 달릴 수 있는 자동차가 될 수 있을까도 의문이었고 저게 과연 하늘을 날 수 있을까? 그리고 저게 하늘을 날 때 그 FAA의 규정을 맞출 수 있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의문을 가지게 하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었거든요.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UAM 전문가들도 이번에 보면서 많이 기대를 하고 왔다가 네. 보고 실망을 좀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수소 기술에 대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셨을 텐데 관련된 기술이 공개가 됐습니까? 네, 이번에 CES의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수소가 돌아왔다였거든요. 수소는 사실 이제 좀 한동안 조용했잖아요. 네. 다들 이제 뭐 산업 밑으로 내려간 게 아니라고 했는데 이번에 보쉬, 현대차, 두산, 또 뭐 파카 이런 회사들이 이번에 수소 관련된 이야기들을 많이 내놨습니다. 국내에는 사실 현대차 이야기가 좀 많이 소개가 됐잖아요.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를 이제 PEM이라고 하는 기술을 활용을 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많이 그리고 좀 더 싸게 저렴하게 그린 수소를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실 현장에서 봤을 때는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보쉬에 대한 이야기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보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세계 최대 자동차 전장 기업, 부품 기업이잖아요. 네. 또 하나는 보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엔진의 대부분의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자동차 엔진. 내연기관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인데 보쉬가 이번에 수소 엔진을 개발을 하겠다고 했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 방식은 수소 연료 전지 방식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수소를 활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걸 이제 다시 배터리를 충전시키고 가는 방식인데 보쉬는 수소를 가솔린이나 디젤처럼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그런 이제 엔진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 네. 제일 충격이었던 거는 올해 출시한다고 합니다. 수소 올해? 엔진을. 네. 이거 수소 엔진을 올해 이제 출시를 해서 올해 출시하면은 빠르면 2, 3년 내로 어떤 차량이라든지 네. 어떤 내연기관을 활용하는 곳에 사용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지금까지 연료전지에 좀 약간 한정되어 있었던 수소의 활용법이 새롭게 좀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최근에 뭐 암모니아 관련된 것도 지금 암모니아를 바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금 기술도 많이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걸 한 단계 더 뛰어넘어서 수소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걸 이번에 이야기가 나왔고 파카라고 하면은 사실 국내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이제 미국 트럭킹 기업이죠. 그렇습니다. 네. 네, 거기서 이번에는 이제 수소 관련된 거를 수소 트럭을 이번에 내놓겠다고 하면서 수소 트럭 시스템을 이번에 공개를 했고요. 또 하나는 파카는 수소 FCV라고 하는 수소 연료전지 시스템뿐만이 아니라 자율주행이랑도 연계를 해서 앞으로 일어날 그런 이제 물류 트럭에서 있어는 그런 이제 자율주행 친환경 자율주행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겠다라는 그런 또 그림을 보여줬고요. 파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허황된 이야기가 아니고 내년이나 2026년까지 지금 이거를 양산화 시키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좀 수소가 지금까지 좀 많이 더디게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전기차도 조금 안 좋고 네. 전기차 산업에 대한 지금 성장 둔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시점에서 돌파구를 어디서 찾아야 될까? 친환경이라고 하는 흐름은 당연히 가야 되는 건데 네. 지금 하이브리드로만 갈 게 아니고 다른 부분도 지금 많이 보고 있잖아요. 기업들이. 근데 그런 상황에서 수소를 다시 가지고 나왔다라는 거는 아무래도 지금 에너지원인 수소를 만들어내는 그런 기술력 그리고 이제 단가를 낮추는 그런 기술력 또 하나는 이제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지 않나 이번 CES에서 좀 그런 걸 이야기해 주려고 했던 것 같았습니다. 자, 이번 CES에서 한국이 정말 많은 성과를 기록하고 저희 3프로TV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